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이번 주 방송만 곽수종 박사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이진우입니다. 2023년도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원래 초만 해도 2023년 글로벌 경제와 증시가 상저하고일 것이냐, 상고하저일 것이냐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이제 그 중간 점검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6월 이제 13, 14일에는 또 미 연준의 FMC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금리 동결로 인상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피벗, 전환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때에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면 좋을지 세 분의 투자 전략 전문 꾼들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두 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 2. 네, 경제전쟁 꾼 이렇게 애청자분들께서는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다소 조금 걱정거리가 많은 거시 부문을 다룬 그 내용에 다소 이렇게 의기소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경기와 또 시장은 또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은 또 6월 이제 이틀을 우리는 이 거래를 보내면서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꾼을 모시고 국내 증시 분석과 향후 전망 그리고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자, 우선 국내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 연초에 2225로 시작해서 오늘 마침내 그 대망의 2600포인트를 살짝 올라서고 이렇게 주말을 맞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 국내 증시 상황 세 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자, 2600대 안착 가능한지 우리 한정연구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안착은 시간의 문제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시간의 문제다. 네, 그리고 지금의 주식 시장을 롤러코스터, 열차라고 비유를 좀 했을 때 내리지 마세요. 예, 그냥 벨트 꽉 매시고 위아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저희가 이 주식시장 열차가 아래로 크게 내려갈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 자체가 확실히 작년이나 올해 초랑 또 이렇게 나눠서 봐도 괜찮은 국면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측면이나 또 연준의 정책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들 또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좋은데 이런 외국인 바이코리아 기조 저는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외국인이 계속 사는데 라고 하나의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과거 2010년도랑 2016, 17년도가 한국 증시가 좀 대표적인 강세장에 있었던 그 구간이었는데 그때 놓고 봐도 그 당시 때 수출이나 한국 기업들 이익 전망 저희가 실적 전망이라고 하죠. 이게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서 외국인들은 그냥 어김없이 한국 증시 샀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러한 흐름들이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도 괜찮고 또 이제 소장님께서도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지금 장기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200주선을 지금 뚫었다. 200주선. 네, 이것도 저희 한번 긍정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일단 우리 한정 연구원님 첫 포문을 긍정적으로 여셨습니다. 우리 이용찬 연구원님. 저희 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초부터 사실은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사실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하게 이제 올해 증시를 상고하죠. 특히 이제 상반기에 많이 상승폭이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올해 만약에 증시가 오르게 되면은 상반기에 몰아서 다 오를 것이다. 경제는 아마 하반기가 국내 경제는 하반기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주가가 오를 여지가 있으면 상반기에 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아직은 이제 상반기 중인 거잖아요. 아마 2분기 말 3분기 초까지는 이런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슬슬 올라가는 그런 측면에서 점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그 룸을 조금씩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경제가 좋고 상황이 점점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슬 더 이상 올라갈 룸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황은 좋습니다만은 언제쯤 내려야 될지 점점 더 줄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언젠가 우리가 하반기 중에 맞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뭐 반도체도 외국인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오늘도 지금 원화도 되게 강세로 돌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흐름이 사실 지금 나쁜 상황이 뭐가 있냐, 리스크가 뭐가 있냐 얘기를 하면 리스크가 잘 없어요, 사실. 리스크가 없는 게 이런 상황이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2,600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가격이 오르니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시기상조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달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까지 쭉 이제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상반기에 강력하게 우리가 밀고 왔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주의를 할 그런 생각들 조금씩 해가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야, 오늘 이제 패널 세 분을 모셨으니까 순서는 골고루 처음 질문은 나눠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정광훈 대표님 이제 좀 부담이 크십니다. 네. 예를 들어 앞에 두 분 다 좋게 보셨어요. 예, 이제 정 대표님까지 좋게 보시면은 우리 이제 요즘 시청자분들 아주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야야야 큰일 났다 이거 셋 다 좋단다 이러면서 걱정하실 텐데 네, 우리 네. 정 대표님 뷰는요? 결론부터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다. 있습니다. 예. 예, 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증시가 순환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네. 때에는 굉장히 현실은 나쁜데 근데 증시만 오르는 것이 금융 장세일 것이고요. 그 뒤에 현실도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서 그와 동시에 증시도 오르는 그런 증시 장세가 펼쳐지는 것이 아마도 실적 장세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올 여름부터는 글로벌 증시가 실적 장세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의견이 모이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금융 장세나 예. 혹은 역금융 장세일 때에는 대중의 시각과 반대로 가는 것이 맞다면 역실적 혹은 실적 장세에는 대중의 생각과 같이 가는 것이 사실은 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긍정론이 많은 거를 보시고서 지레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장세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론이라고 하죠.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이제 저희들의 역할인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톤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은 만약에 중간중간 저희 예상치 못한 데서 한 방 맞더라도 하단 자체는 크게 깨지지 않는 빠지면 사면 되겠네 이러한 좀 인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대 의견들이 지금 모이는 거는 저는 그렇게 나쁜 그 신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히려 또 이제 한영구님께서 너무 역발상으로 가지 말라 이런 네, 말씀인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지금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를 탔거나 네. 바이킹을 탔다고 하면 그냥 벨트만 매지 내리지는 마라 하셨는데 네. 혹시라도 네. 이러다 번지 점프 탈 일은 없죠? 그 번지 점프를 탈 거면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인 뭐 연준이 긴축이나 뭐 인플레이션 경기 이런 거 말고 예상치 못한 데서 치고 훅 깜빡이 안 켜고 우리가 들어야 모르는 되는 뭔가가 나와야 그런 거 된다.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상반기를 보내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기승전 2차 전지였는데 잠시 좀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뭐 벌써 한 2, 3주 됐나요? 이제 또 기승전 반도체, 기승전 AI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참 꾸준히 오랫동안 매집해 오더니만 결국 이런 장이 펼쳐졌고 최근에는 또 이제 AI가 또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끌고 또 기대감을 키우면서 특히 뭐 엔비디아 발 열풍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 워낙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8만 전자, 9만 전자 이렇게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라도 너무 급하게 올라놓으니까 다소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갈립니다. 우리 이웅찬 연구원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네.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반도체
업황은 이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닥 수준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삼성전자가 감산하라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을지 사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두 분보다는 제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증시에 대해서도 좋게는 보지만 우리가 더 갈 수 있는지 룸을 고민해야 되는 그러니까 새 시대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여기 내리지 말자가 저는 내릴 때를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내릴 때를 하반기라고 준비해야 생각. 된다. 내릴 때를 아하. 준비하는 게 하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든 반도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계속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2분기, 3분기도 이제 좀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숫자가 좋아지는 것과 스토리가 좀 달라요. 일단 숫자가 좋아지는 거는 감산 그리고 수출이 워낙 안 좋았다가 지금 올라가는 것 때문에 숫자는 좋아질 거고 사실 얼마큼 좋아질지는 우리가 지나고 나봐야 3분기, 4분기 내년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어느 정도 기대는 있습니다만은 기대치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토리는 사실 AI로 땡기고 있어요. 뭐 HBM 예, 이런 것들 예. 다 좋게 생각하고 다 이제 엔비디아 올라가니까 뭐 여러 가지 분위기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제 AI가 올라갈 때 그 주인공은 엔비디아와 그 GPU가 될 것 같고 메모리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이제 부주인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의 사이클이 2017년이나 2020년처럼 초호황이 나오기는 그때보다는 이제 눈높이를 상당히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모두 밸류에이션은 평균 정도 수준까지는 온 것 같아요. PBR 포워드 이런 것들 네, 생각해봤을 예. 때 외국인들 들어오는 그런 이제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슬슬 이제 목에 차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은 아닌가. 네, 조금 빠르다는 생각은 있어요. 이제 하반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네,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씩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영구님의 말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 네, 네, 그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을 때 그때 예. 경험을 살려보면 2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2단계라는 게 첫 번째 단계는 바닥에서 올라올 때 공급 쪽에서의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한 바닥에서 30에서 50% 정도 올라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감산이 나오게 되는 그렇겠네요. 것이죠. 예.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최악을 지난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즉 수요가 과연 어디에서 예. 새롭게 창출이 더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10년 전으로 가보면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근래에 한번 크게 펌핑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그 이제 서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면서 예상보다 네.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 과연 무엇이 반도체 수요를 자극을 해줄 수 있을 거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시장에서는 AI 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AI 쪽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GPU가 여기에서의 중심이 되는 것은 맞지만 워낙에나 여기에 쓰이게 되는 AI 쪽으로 쓰이게 되는 GPU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가 라인, 초고가 라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초고가 라인들이 올바르게 성능을 제대로 기왕지사에 이제 비싸게 샀으니까는요, 네.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도체 라인 쪽에서도 기존 게 아니라 상당히 최고성능을 그래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은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는 이쪽에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꽤 있지 않을까. 뭐 이제 물량적인 측면에 떠나가지고서 특히나 마진 쪽에서는 회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라인업으로 조금 이렇게 수요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수요 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게 반도체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한영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일단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지금이라도 반도체 지금에 탈까 더 실어야 될까 이거를 접근할 때 AI 쪽을 중심으로 AI 시장 성장에 대해서 기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최근에 엔비디아발 AI발 호재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되게 많이 급등을 했는데 네. 이 반도체 산업 쪽 내용도 저도 좀 궁금하면서 느낀 건데 이 AI 쪽에서 실제로 수요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서버용 디램에서 AI용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대 초반이니까 실제로는 미미하죠. 대신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면서 이렇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왔던 건데 그거는 엔비디아의 좀 이야기일 뿐이고 국내 뭐 반도체 업체들은 여기에서 수요 창출하는 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주가 과열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긴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디램을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늦어도 3분기에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시점에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있는 가격 변동성 이거를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하죠. 너무 올라가는 거 그렇게 따라서 많이 사는 거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네. 설명 잘 안 될 때 하는 제일 그 기적의 논리가 선반영 아닙니까? 뭐 그렇죠. 지금 통상 그러면 이 반도체 기업들 2분기 실적 대충 언제쯤 나온다 봐야 되나요? 한 7월 중순? 네. 7월 초에 이제 7월 초에? 삼성전자부터 이제 근데 실제 우리 1분기 실적 보고는 많이 놀랐고 네. 그렇죠. 여기서 더 나빠지겠어 하는 논리는 충분히 억셉트가 됐는데 어떻게 보시기에 이게 진짜 어떤 숫자로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실적 개선이? 어떠세요? 이영원님. 이미 그 감사안을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주가 그 반도체 DRAM 익스체인지의 이런 가격들이 최소한 더 빠지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계속 빠져오다가 이런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수출 지표 같은 것들도 계속 전년 대비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폭도 이제 줄어가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업황이 개선되는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보통 6개월에서 1년 선행을 해서 이 정도가 되면 주가가 오를 것 같다 하면 사실 2016년에도 그럴 거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제 미리 이제 반년 이상을 우리가 포어캐스팅을 하면서 이때가 저점인가 우리가 네, 예. 트라이를 해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가능한 상황에서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턴어라운드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맞냐를 논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어디까지 땡길 수 있느냐의 그런 문제는 네. 이제 수요가 얼마큼 나올 수 있느냐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그건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좀 집중적으로 좀 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가 그 현실적인 여의도 분위기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예. 그 삼성전자의 뭐 실적이 아마 7월 초 이때 뭐 예. 발표 날 텐데 그 전에 프리뷰 시즌에 한번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애널리스트별로 하우스마다 좀 시각들이 엇갈리면서 이제 이쪽 하우스에서 야 이번이 바닥이다 아니다 늦었다 3분기 4분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한번 논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때 이제 반도체주들 한번 주가의 변동성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날 수 있다. 아니 근데 이게 뭘 2차 전지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무슨 이렇게 호재가 나타났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다 먹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낙관적인데 항상 경쟁이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TSMC라고 하는 또 막강한 또 대만의 경쟁 업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참 한동안 뭐랄까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참 찌그러져 있던 일본이 요즘 네. 굉장히 이렇게 뭐 반도체가 됐건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한번 적극성을 띠고 나온단 말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근데 그 일본에서 최근에 뭐 이런 투자들이 증대가 네. 된다 반도체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과연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를 할까라고 했었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약간의 역할이 더 맞는 수준 정도다라고 보고요. 네. 여전히 우리나라 플레이어들이 워낙에나 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으로 어디에 뭐 정말로 어느 속도로 지금 늘려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예. 또 많은 분들께서 TSMC하고의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 분야가 다른 상황에서 TSMC의 분야에서는 원래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 2위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위치로 삼성전자가 그래서 과거보다 더 잘하냐 더 못하느냐 그냥 평균 정도 수준인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점을 봤었을 때에는 업황이 굉장히 빠르게 재고가 너무 늘어났었던 게 안 좋았던 건데 그 점이 지금 회복될 기미가 감산으로 인해서 보이고 있으니까 뭐 다른 영역에서는 크게 이런 변수가 지금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업황 중심으로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는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영구님 아까 전에 저 네. 니케이 지수 화면에 나왔지 네.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통상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데 네. 혹시 돈 있으면 네. 니께 담고 싶으세요? 저는 만약에 그 분산 투자 차원에서는 1학겜이 돼볼만 하다라고 보고 1학겜이 있어요. 예. 볼만하다. 근데 이제 뭐 국적을 바꿔서 이제 완전한 1학겜이 되기보다는 그냥 일부 포트의 자금의 일부만 일본 니케이에 투자하는 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니케이 볼 때 그 엔화 가치가 가장 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엔 약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라고 저는 좀 상정을 하고 있어서 예, 이거 놓고 보면은 니케이 지수 투자 결코 해외 주식 분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뭐 이렇게 말난 김에 2차 전지에 대한 세 분 견해도 한번 듣고 싶어요. 워낙 이제 2차 전지 하다가 참 뭔가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 여의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패널들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게 조심스러워지는 뭐 이상한 분위기인데요. 제가 봐서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데도 한번 세 분 한번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쉬는 단계를 거치고 나서는 한 번 더 랠리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미 정점은 찍었다고 보시는지. 2차 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최근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가격 지표라든지 그렇게 네.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수급이 많이 연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수급도 많이 쌓여 있고 이게 증시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게 2차 전지 주가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가긴 같이 올랐죠. 했습니다만은 예. 주도주 자체가 지금 반도체로 바뀌고 수급 자체가 외국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좀 더 좋다고 하더라도 아마 셀업체 쪽으로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셋업체 쪽으로. 예, 사실은 저는 업종 자체를 뭐 사실 이제 상반기에 많이 이렇게 뭔가 올라간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첨언하실 만한 2차 전지 관련 네, 저는 성장주가 가지는 숙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가 가진 네. 숙명. 그러니까는 성장주가 처음에 잘 될 때는 그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좋을 때에는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해도 네. 주가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런 모습도 일부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장주가 기대를 가지고서 다 같이 올라가는 거는 일단 한번 경험을 했다이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철저하게 종목별로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게 또 성장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운 예를 들자면은 2014, 15년도 이럴 때 보시면 뭐 가령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예.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뭐 화장품을 예로 들어 드리면은 아모레퍼시픽은 그 이후에 중국 전략이 조금 삐그덕대면서 주가가 계속 우하향을 했던 반면에 LG생활건강은 후를 굉장히 중국인 대상으로 잘 마케팅을 하면서 주가가 그 뒤에도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그와 같이 내에서의 제가 볼 때는 차별화가 상당히 나타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시청자들은 대부분 전부 개인인데 방송은 왜들 전부가 기관을 대변하는 내용들만 있는 것인지 하시는데, 자 잠깐만요. 지금 무슨 기관을 대변한다면은 네. 기관이 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길래 이런 어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제가 이제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에서 많이 접하는 어떤 그 의견이세요. 기관들이 어떻게 하길래요? 2차 전지를 전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기관에서는 2차 전지를 무슨 뭐 공매도를 하고 있나요? 실제 여의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2차 전지를 공매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게 그 관련해서 네. 이제 뭔가 이제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이제 뭐 제가 뭐 섹터 담당은 아닙니다만은 뭐 일부 sek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주가가 상승에 좀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 뭐 개인 투자자분들 일부는 이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이제 투자해서 이제 잘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뭐 이렇게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 관련해서는 국내 기관 투자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 투자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은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은 외국인이고 사실 국내 기관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 펀드 유형 자체가 예. 사모펀드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이는 몇 차례 안 좋은 사건들 때문에 예.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음. 오히려 이 공매도 관련해서는 국내 기관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게 현실이고요. 해외 쪽에서가 뭐 소위 뭐 주포가 누구냐라고 하면 해외 쪽에서 다 오는 거다라고 네. 그렇게 일단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매도도 어설프게 공매도했다가는 손실 보는 거는 자신들의 몫이고 네네. 또 상방으로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다가 하락장에서 손실을 입는 것도 자신의 몫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뭐 공매도 세력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 매수 세력 갖다 욕할 것도 못 되고 뭐 그 반대의 경우도 반대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아니 근데 세 분 얘기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인플레가 걱정돼요. 이러다 금리를 갖다가 제로 금리에 있던 놈을 거의 뭐 1년 사이에 500bp, 5%포인트 가까이나 미국 기준으로 끌어올렸어요. 여기도 한두 번 더 올릴 수도 있겠어요. 이런 와중에 경기 침체도 나올 것 같고 뭐 제조업 지수니 뭐 PMI 이런 거 보면 계속 뭐 위축 국면에 머물고 있고 중국도 안 좋고 이런 상황 하에서 자 그리고 은행권들도 보니까 뭐 몇 군데 나자빠졌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거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뭐 이 잠재되어 있는 이런 리스크 이런 얘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골병은 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들 따뜻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회자되었던 리스크 요인 요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정권님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뭐 상반기 때 저희를 괴롭혔던 이슈는 뭐 계속해서 연준의 긴축이 있었고 또 은행권 위기죠. 미국의 지역 은행권들 위기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그냥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내성이 생겼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권 이게 최근에 5월 초를 기점으로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상업용 부동산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위험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뭐 퍼스트 리퍼블릭, 뭐 SVB 이런 희생자들이 등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주가의 하방 압력, 뭐 전 하단 깨고 내려가는 이러한 사태는 벌어질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게 이미 정부나 연준이나 민간은행의 대형은행의 대응 능력들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상반기 때 괴롭혔던 요인들이 하반기 때 큰 리스크가 될까라고 한번 전망을 해보자면은 저는 그럴 가능성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뭐 블랙스완이 됐건 회색 코뿔소가 됐건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사실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물가는 여튼 이제 전년 대비로는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는 아직 뭔가 이제 안 좋을 걸로 얘기를 하지만 뭔가 밑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렇게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증시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분명히 금리 레벨 자체가 높고 과거에 코로나 버블이 한번 있은 다음에 우리가 아직 그 코로나 버블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딧 문제가 언젠가 터질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리고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업 부동산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꾸역꾸역 이제 끌고 가는 거고 예. 사실은 연준이 이거를 터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연준도 그러니까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금리를 내리자니 AI 쪽에서 버블이 한번 더 날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러지도 못하면서 이제 말로 블러핑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터지지 않게 그렇게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레딧 문제가 사실 많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만은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들은 연준이 상당히 잘 막았는데 옐런 이런 장관이라든지 예전에 그 라가르드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금융 위기를 대처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08년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보다는 훨씬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잘 대처를 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처가 잘 나왔다. SVB 사태 같은 것도 이미 어느 정도는 상황이 이제
이제 뭐 거의 종료가 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고 대신에 크레딧 문제가 일단 지금까지는 어디선가 뭔가 디폴트가 났다기보다는 채권의 평가손으로 난 거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채권 평가손이 나서 문제가 된 거고 언젠가 우리가 고금리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1년, 2년, 3년 이자를 내다가 힘들어서 디폴트가 하나둘씩 나오긴 할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고민은 하되 시스템 리스크가 나와서 세상이 당장 망할 것처럼 하는 것도 조금 좀 오바가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디 저기 뭐 정 대표님은 저기 이 말씀에 또 추가해서 혹시 이쪽도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중국에 대한 어떤 뭐 리오프닝 기대감이 상당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뭐 좀 기대에 못 미칩니다. 네, 뭐 네. 그 두 가지 다 한번 엮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 중국 리오프닝은 이미 사실 다른 나라들은 겪었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이 이런 식으로 좀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과정은 이제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이고 예. 그러면은 초기에는 선행 지표들 기대치가 막 올라가다가 이게 동행 지표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은 잘 나왔다가 가령 예를 들면 중국의 소비 데이터가 지난달 발표에서 4월 발표 때는 잘 나왔다가 5월 발표에서는 기대치 이하로 나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울퉁불퉁한 과정을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리오프닝 과정에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카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카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중국만 나홀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지금 물가 상황이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실은 이번에 리오프닝을 해오면서 그렇게까지 부양책을 사용은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 주머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경기를 좀 끌어올려 나가는 모습을 저는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양책이라고 이렇게 뭐 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딴 거 있습니까? 금리 낮춰주고 돈 풀고 돈 네. 위안화 찍어내고 뭐 이런 거. 그 예전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통화 정책 예. 또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재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예전에는 금융위기 때 너무 큰 정책이긴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보시면 뭐 이고 한신이나 가전 하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효율 높은 제품을 쓰면은 뭐 보조금을 줘서 예. 자동차나 가전 제품 쪽에서 수요를 좀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지금 중국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그게 뭐 친환경 관련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써서 최대한 중국의 경제가 사실 시진핑 3년임하고 첫 번째 해인데 여기에서 경제가 많이 나쁘다라는 것을 보이기는 조금 싫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 9월 달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또 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험악한 모습을 중국이 보이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혹시 뭐 지금 뭐 외교적으로나 국제 정세 상황 하에서 우리한테 중국이 지금 정 대표님 말씀 맞다나 좀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쓴다.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떨어질 뭐 떡고물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예전만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네. 이게 비단 한국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란 장사라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네. 예를 들어서 한국, 대만, 그다음에 일본, 뭐 독일 이렇게 중국에다 물건을 많이 내다 파는 이쪽 국가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이들의 주력 품목들 차지하는 중국 내 시장 점유율들이 대부분 다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중국이 예전과는 달리 서비스업 중심,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다라는 구조적인 예. 변화가 있었고 예. 또 생산 작업도도 향상되다 보니까 이들이 유발하는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입 수요들 예전만큼 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경제 지표가 돈다고 하더라도 저희 중국에 대한 좀 기대치는 좀 낮추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세 분 다 특별한 리스크 요인은 뭐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만 하반기에 그러면 진짜 뭐 괜찮은 거 맞습니까? 이거 지금 최근에 장 좋다고 우리 너무 방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방심하다 한 방 맞는 게 저희 증시죠. 이렇게 뭐 눈에 안 보이는 질이 없을까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사실은 지금은 네. 굳이 따지자면 이제 리스크 요인 자체는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 잘 안 상황이라고 보인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를 이제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많이 우려했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음.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고 대신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낙관적인 편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수라든지 이제 증시에 대한 그런 모든 상황들이 낙관적인 편향으로 점점 옮겨가게 되면은 되게 단순한, 되게 하찮은 그런 리스크 이벤트만으로도 이제 뭔가 증시라든지 경제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걱정이 되고요. 사실 지금 봐서는 이렇게 딱 뭔가 리스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우리가 다 웬만한 리스크는 미래에서 다 땡겨서 언급을 다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것들을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 굳이 제가 트리거를 찾아보자고 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가 여튼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정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과 전 다 반대로 사실 중국의 부양책도 되게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사이클상으로는 조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것도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이 이제 일단 리오프닝에 대한 것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청년 실업률이 21% 가까이 중국이요?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고점을 뛰어넘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걱정이 돼서 아예 이거는 리오프닝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걱정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여기에서 뭔가 이제 완벽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 이상 중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해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만은 조금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변수는 좀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조금 쉬면서 미국이 오히려 경제가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상태가 좋으면은 달러가 강세로 돌아버려요. 예, 금리 뭐 일단은 6월 금리 인상 얘기가 조금 이제 잦아들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쉬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걱정이 될 수 있고 연말까지 물가도 CPI 같은 경우도 우리가 2분기 3까지는 1, 2분기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쭉 내려오는 국면이 있었다면은 최소한 기저효과는 없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웬만해서는 YOY 전년 대비로 쉽게 빠지지 못할 거거든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불안한 요인이 굳이 찾자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6월이 보면 아직까지 상반기인데 6월까지는 네. 하도 그 5월 달에 세리메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6월이 무슨 하반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보통 증권사 이런 금융업이 다 그렇죠, 뭐. 그죠? 예. 느낌이 좀 그러한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좀 돈 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얼마나 빨리빨리 돌았습니까? 뭐 로봇도 있었고 AI도 있었고 뭐 저 또 캐캐묵은 얘기로 가자면 무슨 뭐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장품 얘기도 마치 무슨 중국 사람들 갑자기 전부 한국 화장품 아침 저녁으로 찍어바르듯이 얘기하면서 그 가격 갖다가 지금 저러고 있고 게임은 무슨 P2E 어떻게 놀면서 돈이 벌립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그거 갖고 시작하더니만 적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게임 뭐 저 게임에다가 메타버스니 뭐 하다가 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막 테마가 급하게 돌았습니다. 로봇도 그랬고 이제 2차 전지는 한참 갔었고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인 것 같고 지금은 한참 이제 반도체의 AI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 쪽을 내다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먼저 한번 지수가 벌써 증권사들 전망 중에 금년에 3,000포인트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작년에 2023년 전망 내놓을 때는 안 그러시다가 또 아니 이걸 좀 다들 그러시잖아요. 요즘 뭐 누가 지수 보냐 하시는데 이 지수하고 자기 보유 종목에 따라서 그렇죠. 전혀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 이번 금년에 이렇게 쭉쭉 다들 상저하고가 대세였다가 지금 6월 초까지 이렇게 지수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끼나 하면은 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인버스 들고 꽃버스 들고 진짜 계좌가 녹아났어요. 버티다 나중에는 뭐 버틸 지경도 없이 그냥 눈처럼 녹아버렸는데 뭐 지금도 약간 그런 조짐은 이제 보이고 하니까 지수도 어느 정도는 감은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자, 어느 정도 2,600원 내려올 때도 힘들었지만 올라올 때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쨌거나 2,600으로 이제 딱 마감한 날 우리가 이 프로를 찍고 있는데 하반기 어떻게 보세요, 한지영님? 좀 올라간다라 보고 있고 어디까지? 네? 러플리 어디까지? 2,800 이상은 가지 않을까. 2,800까지도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가는 과정도 저희가
지금 2,200에서 600 오는 과정까지 약간 순탄치 않았던 것처럼 이제 3분기 중에는 아마 좀 변동성이 있는 가격의 진폭을 좀 저희가 체감을 하는 그런 장세가 있을 것 같고 네. 뒤로 이제 연말로 갈수록 그냥 4분기 이후로 갈수록 시장 자체는 레벨업이 되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앞에 딱 그 소개 멘트에도 써드렸는데 이번에 하반기에는 내년도 정말 진짜 강세장을 위한 시동 거는 단계, 준비 단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연구원님은 이용은 어느 정도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아마 내년 증시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 이제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얘기하기가 어렵고 올해는 금리 인하 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크레딧이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된다고 한다면 그럼 내년 시장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올해 저희 일단은 한 뭐 연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월, 11월 정도까지 해서 저희 증시 상단은 저는 2,750 정도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2,75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상단. 정도, 예, 네. 이게 넉넉하게는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수가 상당히 센 장세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초대형주 위주 그리고 외국인 수급 위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1분기 특히 상반기에는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사실 이제 느끼기에 이제 2차 전지 한번 올랐다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코스닥도 많이 뭔가 해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네, 사실 네. 이제 수익률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하반기는 지수는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상반기보다는 이제 그 온기가 이제 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느껴지는 그런 장세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지수 자체는 저는 2,750까지는 열어두고 그게 이제 내년 이익이 한 10.5배 정도거든요. 네, 그런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 대표님 설마 뭐 지금 네. 보니까 우리 기술적으로는 200일선이 막 2,400포인트 전방 2,400포인트 정도에서는 받치고 있고 우리 뭐 작년에 봤던 게 뭐 2,135도 뭐 저점이긴 합니다만 러플리 2,200이 바닥이었다는 느낌인데 이러다가 뭐 하반기에 2,400 밑으로는 뭐 지켜진다? 어떻게 보세요? 혹시 밀려도 네, 다른 지금 멘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라고 질문을 주셔서 당황스럽긴 한데 네. 저는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은 그 글로벌 이 경제 상황 자체가 뭐 금융시장도 그렇지만은 지난 한 1년 이상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예. 그렇게 안 좋았다가 이게 방향을 한번 돌리기가 어렵지. 예. 또 돌리고 나면은 여기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저는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미래에 대한 이익 추정치 상향이 발생하고 있는 거 이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추정치 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는 이익 추정치 상향이 나타나는 초기 국면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이익에 따른 민감도가 큰 중후장대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더 예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또 좀 더 그 상승의 속도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최근에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거를 좀 정치권에서 한번 벤치마크를 하면은 네. 좀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일본 증시의 지금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정책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책적인 면을 좀 만약에 발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각에서 나오는 앞자리가 3자가 될 수도 있다 지수가 라는 말이 저는 그거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장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뭐 거시를 짚고 무슨 뭐 환율, 금리, 주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은 뭐 진행도 자주 하고 이렇고 합니다만 우리 세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매체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본인 이름으로 리포트도 쓰기도 하시지만 좀 가끔씩 부질없다 싶을 때도 있고 허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요즘은 이 유튜브 전성시대가 돼가지고 TV보다 유튜브가 더 그거 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수십만이 보는 유튜브를 같이 봤다고 해서 결과가 좋았느냐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자, 지금도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의 저 마음을 대충 저는 짐작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예?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뭐 하반기가 어떻고 내년이 어떻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또 지금 이 프로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같이 한번 그래도 저 친구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그걸로 또 생각을 한번 가다듬어 보시자 하는 차원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도 벌써 다 돼 가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뭐 이것도 튀고 저것도 튀다가 이제 쉬기도 하고 뭐 자빠지기도 하고 뭐 원위치, 아니 무상증자 테마 보세요. 얼마나 허무해요. 무상증자가 뭔 놈이 주가 오를 그거라고. 그거다가 막 티도 안 나게 한 3년을 갖다가 해먹다가 요번에 그 SG 사태 그거 보세요. 티도 안 나요. 그렇게 3년을 따박따박 갔으니 그래도 대충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는 것들 뭐 3년을 가든 이런 것들 보면은 이거 다 들어와서 또 움직이고 있다, 해먹고들 있다 하는 그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낚이면 큰일 나거든요. 몇 년은 고생하셔야 돼. 어떤 경우는 잘못하면 당대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건드려 봤고 저것도 건드려 봤고 다 한 바퀴 거쳤는데 이제 세 분이 하반기에 이렇게 유망하게 보시는 쪽을 한번 좀 짚어주시고 또 투자 전략이라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뭔가 조금이라도 조언해 주실 만한 거. 정 대표님 먼저. 네, 저는 뭐 무난하게 우리가 실적 장세로 네.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실적이 좋아질 때는 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들이 뭐 탐방 많이 가고 재무제표 많이 보고 체크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럴 때에는 돈을 버는 장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딱히 섹터나 이런 데에 아니면 이제 뭐 대형이나 소형이나 유형의 구분을 너무 짓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로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는 좋아지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뭐 그게 수출 데이터 특정 부분에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부지런하게 체크가 가능하신 쪽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는 이 장세는 좀 정직한 장세가 오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아하. 그래서 거기에 적용하시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예. 이영권님. 예, 저도 말씀드리면은 일단 주도주를 이렇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약간 저도 이 준비해온 멘트가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은 이게 주도주가 잘 안 나올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일단 반도체 자동차가 좋고 아마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는 물가가 다시 부담이 되면은 뭐 산업재 쪽이 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에서 우리가 주도주라든지 주도 업종을 찾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상반기는 뭔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가 다른 게 있다면, 상반기는 경기가 안 좋을 거, 그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성장에 대한 테마,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들에 대한 테마, 뭔가 꿈이 있는 쪽, 그래도 뭔가 괜찮을 것 같은 쪽, 이런 쪽이 먼저 올라갔다 한다면은 하반기는 그래도 수출은 돌아올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나 물가가 그럭저럭 물가도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테마주 이런 것들보다는 실적 나오는 종목이 그런 뭔가 재미없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지수가 덜 가는 그런 종목 장세를 하더라도 상반기 종목 장세와 하반기 종목 장세가 조금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 약간 정직한 종목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직한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출이 반등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금 예. 5월 수출도 약간 이제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는 애매하지만 이제 6월부터 만약에 조금 더 반등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수혜를 받는 정도, 우리가 반도체도 지금 좋은 게 지금 좋은 건 아니지만 여튼 이제 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부터 진짜로 숫자가 찍힐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실제 AI나 이제 로봇 이런 것들 얘기를 했지만 AI 로봇이 사실 그냥 완전 단순 테마가 아니고 실제로 뭔가 바꿔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있고 뭔가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막 이제 지수를 더 흥분해서 막 좋게 산다기보다는 이런 지수 관련된 것들은 저는 사실 좋은 얘기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 좋은 얘기 계속 더 나올 거예요. 그럼 좋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관련된 엑스포저들을 점점 줄여가면서 실제로 경기가 수출이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더 맞는 투자 전략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윤건님. 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수많은 예측과 전망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런 게 의미가 있나라는 좀 회의감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예측이란 전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틀리더라도 그래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가격적인 움직임에 그냥 그 반응을 하게 되는 동물적인 대응과 반응을 하게 반응은 또 되는, 다르죠. 다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예측을 꼭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도 업종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반기 때는 계속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향후에 차기적으로 주도주가 뭐가 될까 이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역설적이긴 하지만 주도주라는 것은 쉽게 살 수 없어가지고 주도주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딱 그 구간에 와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는 이제 또 저희가 나중에도 뭐 등장할 수 있겠죠. 이런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조금은 더 우리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요즘은 우리 그렇습니다. 동학개미 이후로 서학개미, 중학개미, 일학개미까지 나왔는데 우리 해외 투자하시는 특히 미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께 드릴 만한 조언이 있으시다면은 뭐 어느 분도 괜찮습니다. 어디 정 대표님 안 그래도 네. 궁금했는데 86번가 대표인데 86번가 어느 동네 86번가 미국의 주소지 살았던 데가 그렇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인 거는 아닌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 네. 뭐 미국 기업들은 확실히 이번에 실적 시즌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예. 좀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증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해외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또 미국 쪽을 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미국 쪽을 예. 보는데 지금 보면 사실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주들만 지수를 막 잡아 당기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으로 가더라도 여전히 잘 알려진 빅테크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좀 소외됐다 싶은 좀 못 올랐다 싶은 그쪽으로 대형 우량주 쪽을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두 쪽이 다 좋을 수도 있다고 양쪽 다 좋다? 예. 왜냐하면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줬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서 뭐 우리가 버블이라고 할 만큼의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소외받는 종목들은 이제 경기 상황이 나빠서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의 상향이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종목도 우려들은 좀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만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여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불확실성이 여전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앞날을 예측해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간혹 생각되긴 합니다만 미래를 예측해 본다는 것 결국 현재 상황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점검해보는 작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경제전쟁꾼에서 전해드린 올해 하반기 증시 전망 역시 투자자 여러분의 현재 자산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향후 투자 전략 재점검하시는 데 도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에는 또 곽수정 박사님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